같고 바이러스에 조금 질린 면도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역시 여지없이 집단 면역력이 집단 항체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독감 이 자체가 완전 대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년 만에 처음 보는 팬데믹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독감 걸려 오시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독감 증상을 우리 리더님들이 아시면 좀 고생을 덜 하실 수 있고 병원에 가면 이제 타미플루나 또 주사로 맞는 페라미플루라는 굉장히 특효약이 있어요. 감기는 특효적인 어떤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죠. 대증 치료죠. 목이 아프면 진통소염제를 먹고 기침하면 기침 가래약 먹는 건데 독감 자체는 그런 특효약이 있고 또 반면에 고령자나 소아,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는 또 사망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진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아까 놓쳐서 조금 이제 곤란할 수 있는 증상 이건 독감 증상 아니야. 그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증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번 독감의 조금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독감 걸리면 열이 굉장히 많이 나죠. 오늘 제 신문 중에는 39도가 넘는 사람도 있었어요. 몸이 그냥 불탑니다. 그 목이 아프고 기침, 가래, 콧물이 있고 호흡기 증상이니까. 그다음에 근육통이 굉장히 심하죠. 근데 그와 다르게 별개의 증상이 조금 더 있다면 차가운 독감도 있어요, 최근에. 열 없는 독감도 있다는 거죠. 몸이 빠개질 듯이 아픈데 열이 안 나요. 자, 그게 뭐냐면 오한이거든요. 열이 오르면 우리 몸에 쓰는 그 열을 빨리 발산시키기 위해서 시블링이라고 하는 시블링 그 환 열내가지고 근육을 막 수축시키면서 밖으로 빼는 작용을 합니다. 그때 되면 굉장히 추위를 느끼죠. 그 입이 다다닥 떨릴 정도로 춥죠. 근데 오한 증상이 있으니까 아, 나 열이 없는데 독감이 아니냐 그렇게 하다가 그냥 근데 그 오한 증상이 잠시 있다가 말아야 되는데 굉장히 오래 가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면역계통이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좀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 최근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던 사람들은 그게 좀 떨어집니다. 두 번째, 이분들이 독감 걸리면 잘 안 낫는 사람들, 소화기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A형 독감도 있고 B형 독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소화기 증상이 뭐냐면 미식거립니다. 근육통이 있으면서 굉장히 미식거리고 그러니까 그냥 소화제 좀 먹고 마는 거죠. 그 다음에 설사를 쭉 합니다. 그 장염으로 착각하고 그냥 치료를 놓쳤다가 이걸 방치했다가 조금 힘들어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제가 놓치기 쉬운 증상 대표적인 게 열이 없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소화기 증상으로 나타나서 소화불량이나 장염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리더님들이 아시고 또 주변에 뭔가 이 사람이 굉장히 아파하고 근육통이 굉장히 심한데 열이 없다고 해서 독감이 아니라고 그냥 방치하고 있거나 계속 잘 못 먹고 그냥 미식미식거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독감일 수도 있으니 병원에서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요. 젊은 사람들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든지 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본인의 면역력이 조금 떨어지고 항상 나는 이제 코로나나 인플루엔자에 굉장히 취약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접종을 하는 게 늦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올해 팬데믹은 한 4월에서 5월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체 생성하는데 한 2주 걸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고 독감에 걸렸을 때 독감 걸리는 걸 사람들이 모여가 다른 사람한테 옮겨받은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떨어진 기능 중에 하나가 소화 기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소화 기능은 단순하게 우리가 소화 불량, 배가 안 아프고 소화가 잘 되면 몸이 편하다, 마음이 편하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면역력, 신진대사, 혈액순환, 만성염증, 이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리더님들이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시고 주의를 기울이면 굉장히 좋게 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신체 기능, 생체 기능.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이 몇 가지가 있죠. 제 강의를 항상 들으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뭐 호르몬 기능, 면역 기능, 혈관 기능, 뭐 신진대사 기능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화 기능은 이 모든 것들에 다 연관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의 바닥을 깔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여러모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격동의 시절이지만 우리의 소화 기능을 잡으면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다. 이 부분으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오늘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소화불량의 어떤 고통의 후유증, 그다음에 소화 기능 개선하는 것. 그래서 소화 기능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체 기능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신체 기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특히 어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게 어떻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세상에 제일 많은 증상이죠. 배가 아프고 소화가 불량.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기보다 더 많은 증상이 소화불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배가 부르다.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속이 편안하지 못하다. 배가 부르다. 뭔가 이게 약간 막힌 것 같다. 배가 아프다. 이런 증상은 무지무지하게 많죠. 가장 많은 이유는 딱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생명 활동의 가장 근원이 음식이고, 그죠? 음식은 먹어야지 생명 활동이 유지되는데, 현대인의 음식은,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드는 토양은,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드는 가정은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각종 농약, 그다음 미세 잔류물질,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음식 속에 다 스며들어 있고 그 현대인 자체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이런 부분들을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집중하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강화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쾌락에 굉장히 집중하고 그거를 이제 부추기기 위해서 굉장히 가공된 음식들이 초고도로 이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방수 박사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튜브가 뭔지 아시죠? 먹방이죠. 먹방 유튜브는 어마어마합니다. 몇 천만 명. 그렇게 여행 인플루언서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이유 자체가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또 먹방 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먹잖아요. 자기 욕구를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런 거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존 본능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본능 중에 하나가 식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명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잘 통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특히 겨울철은 소화 위기의 계절입니다. 자, 리더님들,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우리 몸의 신경계가 어딘지 아시죠? 어떤 신경이에요? 자율신경이죠. 자율신경 아시죠? 자율신경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경입니다. 뇌신경이 판단하고 운동하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신경이라고 한다면 자율신경은 생명 활동을 위해서 있는 중요한 신경이다. 자율신경은 뭐함으로 이루어져 있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로 이루어져 있고 자율신경이 관장하는 우리 몸의 생명활동은 뭐가 있습니까? 체온 조절 기능, 소화 기능, 혈액순환 기능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정서에 관여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자율신경이 무너지죠. 자, 겨울철이 아까 제가 자율신경이 감당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했어요? 체온, 혈관. 겨울은 체온 조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혈관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율신경이 체온 조절, 혈액순환, 소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혈액순환도 어려워. 그 다음에 체온 조절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져. 소화 기능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겨울철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추우니까 어떻죠? 활동량이 줄어들잖아요.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화기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불어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서 소화불량이 유독 심한 이유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탄수화물에 그렇게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서적인
환경과 문화와 연관이 있죠. 정서적인 거는 뭐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죠. 좁은 땅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죠. 그러니까 비교가, 비교가 생활화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율신경은 뭐하고 다 있다고요? 스트레스와 다 있다고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자율신경에 부담을 주고, 자율신경이 부담을 가지니까 소화기능이 부담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이 발전을 이루어낸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문화가 있죠.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빨리빨리 문화. 빨리빨리가 굉장히 우리 특히 소화기관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저도 서울대 의대 이제 옛날에 레전트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밥 먹으러 내려가는데 병동에서 응급 콜이 오는 거예요. 식판을 딱 시켰어. 식권을 내고 식판을 받았어요. 근데 응급 콜이 와요. 그럼 식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 오는 사람한테 주든지 그냥 내려놓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몇 분 만에 먹겠어요. 3분 만에 먹. 그러니까 항상 그때 소화불량을 달고 살았던 것 같고 그때 뱃살도 되게 많이 쪘던 것 같아요. 그 빨리빨리. 자,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는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아파요.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소화불량입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체한 것 같아. 대표적으로 뭐죠? 어떤 스트레스 현상이죠? 화병.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연기돼 있댔죠. 자율신경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소화기 증상으로 나타나니까 소화기가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에 굉장히 늘어나는 질병이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 위식도 역류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뭔지 아세요? 이게 속이 타는 것 같다. 그런 증상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은 뭐냐면 목에 뭔가 걸린 것 같다. 목이 답답하다. 그리고 3분의 1은 뭐로 나타나냐면 해결되지 않는 만성적인 기침으로 나타나요. 자, 위산이 이로 역류돼 가지고 이쪽으로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작은 기포처럼 물방울처럼 이렇게 에어로졸처럼 변합니다. 이 에어로졸이 이렇게 식도를 넘어서 자, 위산은 뭐죠? 산이잖아요. 그 산이 기관지로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도로 넘어오는 것도 너무 괴로운데 위산은 아시잖아요. 위산은 염산이잖아요. 염산을 새에 부으면 어떻게 돼요? 새가 녹아요. 위에서만 있어야 될 게 식도를 타고 그래서 식도가 타는 거죠. 식도가 불타는 느낌. 근데 그게 기관지까지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쇼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기관지 기침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천식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 자체 위식도 역류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소화가 돼서 위산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음식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음식이 안 내려가니까 위산이 계속해서 나와서 그거를 밑으로 내려보내려고 계속 녹이고 있고 피로에 상호되고 그 위가 자꾸 운동하다 보면 불규칙한 운동성이 일어나면서 뒤쪽으로도 역류되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화는 입부터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까지 다 연결된 하나의 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리더님들한테 제가 저번에 강의할 때 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미식도 역류를 잡으려면 결국에는 장을 잡아야 된다. 소장을 잡아야 되고 대장을 잡아야 된다. 밑에 쪽에서 원활하게 받아줘야지 이게 된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식도 역류의 가장 기본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좋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소장, 대장 운동의 운동성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스도 역류의 가장 중요한 행태가 뭘까요? 위스도 역류증 많이 고소하시는 분들 빨리빨리 먹는 거 있죠. 빨리빨리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산도 많이 분비되겠죠. 많이 먹는 것도 있겠죠.
그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많이 위산을 내뿜는 거예요.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게 음식 먹고 바로 눕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죠. 우리의 장이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이 환자는 이제 소화불량으로 저한테 오신 환자입니다. 유기산 검사라고 해서 유기산 검사는 뭐냐면 우리 몸에 소변을 가지고 검사하는 건데 소변에 우리가 음식을 어떤 영양소를 먹으면 이 영양소가 대사 1단계 대사, 2단계 대사, 3단계 대사, 4단계 대사가 돼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쪽으로 쓰이는 쪽으로 가는데 이 중간 단계에서 문제가 돼 버리면 자, 2단계에서 이 대사 과정이 뭔가 지체가 되고 있다. 2단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대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영양소의 결핍이라든지 효소의 문제라든지 우리 몸의 어떤 신진대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2단계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1단계가 2단계로 못 나가니까 1단계 물질들이 소변으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분석하면 이 사람의 신진대사 능력이 어떤지, 장내 세균의 밸런스가 어떤지, 간 해독 기능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환자를 보세요. 배 열감,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설사와 변비, 복통과 잦은 경련, 브레인 포그, 무기력증과 발진, 불면증과 얕은 잠, 가슴 불쾌감과 흉통, 위식도 역류, 혀가 갈라지고 통증, 손톱의 영양결핍. 아마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증상을 이제 병원에 가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나타나죠. 병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문제, 기능의 문제니까요. 근데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삶의 질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저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이제 정의를 하냐면 MUS, Medically 현대의학이죠. 현대의학적으로 unexplained, 설명되지 않는 unexplained symptom, 증상. 현대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증상인데 병이 아니라서 설명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설명할 만한 병적 개념이 없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병이죠. 우리 몸에 어떤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 신체 시스템 쪽에 연결성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 항상 설명하기 위해서 호르몬 기능, 뭐 면역 기능, 혈관 기능, 신진대사 기능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분의 검사 소견을 봤더니 장내 세균 대사 능력이 문제가 많아요. 보통 이 검사를 하면 80, 이 빨간 게 잘못됐다는 거죠. 빨간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51점이 나왔어요. 한 80에서 90점이 나와야 되는데 51점밖에 안 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소화불량인데요. 소화불량의 이유를 봤더니 이분이 옛날에 진통제를 먹고 속이 쓰린 적이 있었어요. 정액가족이 지난 뭔가 통증이 있어서 관절염이 되게 심해가지고 진통제를 많이 먹게 되면서 속이 쓰린 적이 있으니까 이 속이 쓰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달아놓고 PPI가 뭐냐면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위산이 분비되는 펌프 자체를 이렇게 블락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위산 분비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위산 문제가 위산이 분비되지 않는데 왜 장내 세균의 밸런스가 다 이렇게 무너졌을까? 왜 그럴까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신체의 부속물질, 신체 대사산물은 절대로 없습니다. 위산이 많이 나오는 본인의 몸의 대사 시스템이 문제인 거지. 위산 자체가 절대로 잘못은 아니겠죠. 오히려 우리가 50세가 넘어가면 위산이 작게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걸 알고 계실 겁니다. 저산증. 저산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죠? 만성 위염입니다. 위점막세포, 위산을 분비하는 점막세포가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위산 자체를 분비하는 능력이 떨어진 거죠. 나이가 들면 점점 떨어지는데 그 능력이 더 떨어져 버려요. 그럼 위점막 세포가 왜 다 쪼그라들어 버리느냐? 1번은 이제 나이가 들었겠죠. 나이가 들면서 세포는 점점 퇴화하니까. 두 번째 한국 사람들한테는 헬리코박터가 굉장히 큽니다. 헬리코박터 감염. 오래 앓으면 위점막 세포가 다 위축이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뭘까요?
진통제를 너무 많이 먹었어. 위점막 세포를 공격하는 외부의 유해한 물질들을 너무 많이 먹었어. 술, 담배, 그런 것들이겠죠. 네 번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원인이고요.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젊은 시절에 위산 분비를 너무 과도하게 낭비해 버리면 나이가 들어서 그 부분은 필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소화불량 환자들이 꽤 많은데 이 소화불량 환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배가 빵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오늘도 왔는데 몸매는 거의 굉장히 슬림하고 날씬한 여성이에요. 근데 배만 이렇게 빵빵합니다. 음식만 먹으면 배가 빵빵하대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됐던 거는 이분은 인스턴트 음식 굉장히 즐겨 먹고 식사를 굉장히 불규칙하게 하고 채소 섭취를 거의 안 한대요. 자, 이분은 이제 딱 봤을 때 15가 떠올랐죠. 15는 뭐냐면 소장 세균 가다 증식. 소장에 필요 이상으로 세균이 많은 거예요. 소장에는 우리 장내 세균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위산의 영향을 받는 에어리어거든요. 근데 소장에 필요 이상으로 세균이 가다 증식하게 되면 소장에 많은 유해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스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대장은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도 이게 팽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 내시경 가능한 거죠. 가스 넣으면서. 근데 소장은 조금만 가스 넣으라 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 소장에서 이제 세균을 이제 소장에서 가다하게 정식된 이 세균의 특성은 신경 독소를 뿜어낸다는 건데 소장에 그러면 신경세포를 이렇게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만성 복부 팽만감, 만성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분들이 15가 꽤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시기에는 한 번씩 다 겪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상당 부분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증상 그리고 평생 동안 이 증상을 앓는 사람도 있겠죠. 자, 15하고 연결된 게 15보다 밑에 들어가면 뭐 이거는 우리 리더님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새는장 정운 아시죠? 장내 세균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유해균을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유익균의 가장 중요한 특징 기능 중에 하나인 장점막을 보호하는 기능. 그러니까 유익균은 장점막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장 안에 있는 유해한 물질들, 변에서 나오는 독소들, 그리고 음식과 같이 들어온 세균과 바이러스가 장점막을 공격해서 이 구멍을 뚫으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유익균에 비해서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 유익균이 그 역할을 못하고 점막 사이가 침해 결합이 공격을 당해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 벌어진 틈으로 우리 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 물질, 염증 물질들이 우리 몸으로 다 퍼지는 거죠. 그 자체가 만성 염증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화기능 저하가 최근에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만성 에너지 저하가 굉장히 많아요. 만성 에너지 저하를 어떤 분들은 뭐 부신 피로다, 만성 허약이다 그렇게 많이 표현하시는데 뭐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기운이 없으신 분들. 근데 너무 기운이 없고 평생 나는 너무 기운 없어. 얼마 전에 그런 분도 한 분 있었어요. 종이짝 하나 더 기운도 없다. 그래서 제가 종이 바구니 하나 줘가지고 그 안에 교육자 줬는데 그거를 들고 갈 힘이 없다고 못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운이 없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소화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겁니다. 자, 소화기능 저하는 우리 몸의 만성 에너지 결핍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그림 중간에 이거 뭐라고 써놨습니까? 엔자임이라고 써놨죠. 엔자임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효소, 효소. 여러분, 효소 그냥 먹는 효소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 안에 엔자임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엔자임을 보충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소화효소를 먹는 거예요. 엔자임 뭐냐면 우리 리더님들의 우리 몸의 대사 활동, 생명 활동을 촉진하는 매개체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 화학 시간에 배우면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촉매. 촉매가 있어야 확발이 팍팍팍 일어나잖아요. 그죠? 자, 효소의 대표적인 요소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소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소화효소. 또 어떤 게 있어요? 대사효소. 들어보셨죠? 대사효소.
대사효소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호르몬입니다. 그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효소 아시죠? 항산화효소. 항산화효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글루타치온이죠. 우리 몸속에 다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보충을 하는 거예요. 소화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요. 자, 이 효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집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들이 얘들을 서로서로 스포트한다는 거예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사효소를 만들 자원, 항산화효소를 만들 자원이 부족해진다. 소화가 안 된 사람은 대사량도 굉장히 떨어지고 항산화 능력도 굉장히 떨어져요. 아까 그분이 만성염증의 시발점이 된 것처럼. 자, 소화불량의 고통과 혈증, 뭐 현대인의 그런 거랑 다 알고 계시고요. 이장, 그러면 소화 기능을 개선하려면,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 강의를, 우리 지금까지 제 강의를 계속 들으셨던 우리 리더들이나 앞으로 제 강의를 들으실 우리 리더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만 좋게 하겠다고 해서 좋아져봤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그 전체적인 있던 밸런스를 맞춰 놓으면 한 군데가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이 이 부분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제가 저번에 우리 리더님들한테 이제 굿모닝 이야기하면서 만나 했던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연속. 자, 건강한 연속이라고 하면 하나 더 있어요. 건강은 연결. 건강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골고루 좋게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체가 무너졌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연결시켜 놓으면 복구시키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가 또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이거를 내가 못 올리니까 큰일 날 거야. 그렇게 또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약한 고리부터 먼저 이렇게 메꿔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강한 고리들이 또 약한 고리를 고쳐주거든요. 그래서 소화기능 저하 개선 전략도 똑같습니다. 소화 및 마이크로바이옴을 정상화시키고 생체 리듬을 정상화시키고 우리 몸에 저는 결국 소화는 에너지라고 보거든요.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은 소화 기능을 못해요. 걸어 다니지도 못하죠. 소화 자체도 이제 장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자율신경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자율신경이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은 항상 교감신경계가 올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근육, 마이크로바이옴, 간, 췌장 등의 이 모든 요인들이 같이 콤바인돼서 돌아가게끔 해서 에너지 대사의 어떤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산 분비도 저하되고 위점막의 방어 기능도 저하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위산이 저하되면 위점막 방어 기능도 저하될 수밖에 없고 위점막 방어 기능이 저하되었는데 위산이 많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위가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위점막 방어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 아까 위점막 방어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만성 위염이죠. 위축성 위염. 위축성 위염이 되면 뮤신이라는 위점막을 만들어내는 위에 우리가 이렇게 염산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염산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우리 위가 안 타버리고 구멍이 안 나는 이유는 이 위점막에서 어마어마한 점액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액이 다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은 항상 위염이라든지 속이 쓰리다든지 배가 아프죠. 그러니까 이게 아프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련을 하고 막 쥐어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밸런스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위 점막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저는 결국에 그건 항산화라고 봅니다. 점막이 타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서 안 중요한 거 없다고 했죠. 활성산소도 사실 나쁜 놈이 아니에요. 적당량 있으면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최적화된 거거든. 근데 너무 많아지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항산화 기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산 억제제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의사 꼭 필요하다.
그리고 요즘에는 미식도 역류도 어떻게 먹이냐면요. 미식도 역류도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최근에는 또 새로운 거 나 KK라고 해서 또 칼륨 뭐 채널 이제 그 되게 새로 나왔는데 의사들 옛날에는 주구장창 1년 내내 이제 먹으라. 위식도 역류 환자들 먹으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온 디맨드라고 해서 어떻게 먹냐면 속이 너무 쓰릴 때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먹다가 속이 안 쓰리다. 그러면 하루만 더 드시고 그다음부터는 끊어라.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또 속이 쓰리면 먹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산이 계속해서 안 나온다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몸에는 불균형을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산 억제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저는 결국 위산이 과도하게 많이 나오는 것, 소화 운동이 잘 안 되는 것, 음식이 잘 분해 안 되는 것, 나이가 들면서 위산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거를 분해하는 데 있어서는 소화효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효소가 몸에서 나오는 소화효소 플러스 외부에서 주입하는 소화효소를 통해서 이 부분을 극복을 하라는 거죠. 일단 몸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를 좀 아껴주셔야 됩니다. 젊을 때는. 그래서 저희식해야 돼요. 많이 먹어버리면 소화효소도 그만큼 많이 써버리죠. 그런데 많이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소화효소가 없는 음식을 많이 먹는 거예요. 가공 음식이죠.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더불어 또 문제가 빨리 먹는 거예요. 빨리 먹으면 소화 효소도 그만큼 이렇게 빨리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복탄, 중단, 다식, 이거 뭘까요? 복합 탄수화물은 적절하게, 충단, 단백질은 충분하게, 다식, 식이섬유는 많이. 이게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메가 영양소를 먹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소화효소의 고갈을 막는 데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을 지금 너무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굉장히 나중에 걱정이 돼요. 50대 이후에 소화효소가 없는 새로운 어떤 세대의 등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음식들을 계속해서 먹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옆에서 김치, 된장국, 양배추 김치, 구유생강, 아보카도, 파인애플, 망고, 파파야, 바나나 캐피어, 키위. 자, 그래서 효소 매우 중요하죠. 효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매, 제공, 동물치료는 꽃에 피어서 그 자체로 부에 덜어주는 이제 스페인 틀인데 덜어주는 음식입니다. 효소가 제가 먹는 게 중요한 밑에 체내 효소 보유량은 20대가 60%라고 한다면 60대는 20%죠. 사용하는 것 같도록 보시면 돼요. 생명 활동에 어떤 이게 나이가 들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한다면 이 요소를 100세까지 젊은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젊은 항상 글루타치온을 잘 보충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소화효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건강하지 못한 음식은 자체에 소화효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조금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과 축산기술의 발전은 현대인들에게 생활되는 가식이 또 문제고. 자, 그래서 효소의 낭비를 막자. 소화효소, 그다음에 장내 세균 중에 유산균에도 효소가 있어요. 장내 세균 자체도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그 마이크로바이옴, 자기 몸에 맞는 유익균을 잘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음식 효소와 발효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 아세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 리더님들 이럽니다. 나는 이상하게 브로콜리만 먹으면 배가 아파. 자, 이거는 자기한테 안 맞는 거예요. 자, 포도맵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이 포도맵을 보면 식이탄수화물의 일종으로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남아서 발효됩니다. 그래 가스를 많이 만드네요.
흡수되지 않고 발효돼. 그러니까 발효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본인이 이게 가스가 늘어나는 것을 잘 견뎌내고 이 밸런스 잘 잡을 수 있는 사람은 포도맵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근데 포도맵 음식에 유독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잡곡이나 호밀이나 보리를 먹었는데도 가스 많이 찬다. 이건 자기한테 포도맵 원립적으로 포도맵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가스를 많이 만드는 쪽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식이섬유 그리고 남들이 좋다고 했던 음식을 먹었는데 내 몸에 이상 반응이 있다면 이거는 포도맵 반응일 수 있고 이거는 결국에 나의 소화효소를 고갈시키는 것이니까 그런 음식은 피하는 게 좋다. 자, 그래서 건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런 거 아시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놀란 게 뭐 당연히 밀가루는 고포도맵일 수밖에 없고 근데 견과류 중에도 완두콩, 강낭콩, 검은콩, 캐슈넛 굉장히 좋은 음식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야채 중에도 마늘, 양파, 버섯,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치커리. 그래서 이 음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음식이 장에 들어오면 자기가 포도맥으로 작용하면서 가스가 많이 차면 소화효소가 굉장히 많이 분비되면서 우리 몸에 소화효소 고갈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약간 속이 불편한 사람은 오른쪽 무포도맵이나 저포도맵으로 갈아 끼우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음식을 먹자는 거고 그렇지만 뭐 양배추, 마늘, 양파 얼마나 좋은 영양성분이 많습니까? 이거는 먹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이거의 양을 조절해 주자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위시도 역류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몸은 다 연계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제일 상부 쪽이 식도니까 상부가 편하려면 하부 쪽에서 잘 이렇게 소통을 시켜줘야 됩니다.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장을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식도 역류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주구장창 위산 억제제나 소화운동 촉진제만 먹을 게 아니라 반드시 섬유질과 유산균을 섭취하도록 먼저 레코멘드를 해보세요. 권유를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소화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간입니다. 간에서 굉장히 많은 소화효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간에 뒤에 축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의외로 이제 지방 분해 요소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간이나 췌장에서 리파제가 나오는데 리파제의 어떤 분비를 위해서는 간과 췌장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이 허리띠를 꽉 졸라매신 분들이 있는데 그럼 복압이 올라가가지고 위산역류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 자기가 신경 써야 되는 자리가 아니면 허리띠는 좀 널널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허리띠는 좀 널널하게 하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위식역류가 있는 사람은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소량씩 자 평생 하라는 게 아닙니다. 소화 기능도 에너지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 그 위식역류가 계속 가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소화 기능의 에너지를 확보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좀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위시도 역류가 없어질 때까지 이런 생활 습관을 좀 가지라는 거죠. 과식하지 않고 수량씩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한다. 식사 후 바로 눕지 않으며 취침, 잠자기 전 최소 2시간 전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 과도한 지방 섭취를 삼가한다. 물은 식사 1시간 전후에 마신다. 탄산음료, 특히 뭐 커피 같은 거 좀 피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췌장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베타 세포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이자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리파제라는 그래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췌장의 기능을 좋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췌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술하고 담배예요. 그 췌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 술하고 담배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금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체중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췌장이 안 좋다. 췌장이 안 좋은 사람 나중에 당뇨가 많이 걸릴 확률이 있는 것처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내분비 기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췌장에 내분비 기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외분비 기관에도 연쇄적인 좋지 않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잘 조절하는 게 소화 기능을 좋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췌장, 마이크로바이옴.
자, 췌장에 부담을 들어준다. 그 다음에 혈당이 높은 음식, 우리 몸에 혈당이 올라가면 이 높은 혈당 자체가 세포 쪽에 산화 스트레스를 주는데 이 부분이 강범에 다 작용해요. 혈관에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장점막에도 다 작용합니다. 대장, 소장, 위장, 식도, 연쇄적으로 다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나중에 소화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도 그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소화기 건강의 제일 밑바탕은 대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이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스바이오시스, 장내 세균의 유해균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도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소화가 안 되면 소화가 안 된 음식이 내려가죠. 내려가면 디스바이오시스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유해균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연계되어 있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지 못하면 소화가 안 되죠. 또 소화가 잘 안 되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염증을 유발하면서 장으로 내려가서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 식도, 위, 소장, 대장은 한 형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점막을 건강하게 하려면 장점막에 끊임없이 스트레스 주는 활성산소를 막아내는 황산화 물질, 비타민, 미네랄, 글루타치온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장점막에서 장내에서 잘 살아남으려면 장점막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 황산화 영양소가 이 부분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또 우스운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중에 또 효소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항산화 효소에 어떤 힘이 또 세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서로서로 상부상조 하는 것입니다. 자, 항산화 영양소의 멀티플레이. 여러분이 드시는 아침에 드시는 식물성 영양소 글루타치온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래서 저는 속이 많이 쓰리고 위염이 심하고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식물성 영양소, 파이토케미칼 반드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E, 미네랄. 그래서 뭐 이렇게 파이주노초 파남보, 식물성 영양소를 드시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위장 점막은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죠. 위산으로부터 막아내야 되고 음식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걸 소화시켜야 되고 이런 어떤 미토콘드리아가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끊임없이 산화 스트레스가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황산화 영양소를 섭취해서 위장 점막에 주어지는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황산화 영양소가 또 간을 좋게 하죠. 간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해독기관이잖아요. 글루타치온의 대부분이 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황산화 영양소 섭취를 통해서 간의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더불어 황산화 효소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을 정상화시킵니다. 100조 개가 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좀 숨통이 트이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황산화 요소는 제2의 유산균이다. 제2의 프로바이오틱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익균을 잘 켜놓으면 잘 키운 유익균 하나가 진짜 뭐 안 부럽답고 이 유익균에서도 소화효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기능을 정상화시켜 놓으면 그게 소화효소를 촉진하고 자 보십시오. 아까 항산화 영양소가 위점막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나오는 특히 단세 지방산 같은 경우는 위점막을 방어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세 지방산 자체가 제가 리더님한테 계속 말한 것처럼 근육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위장관 점막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데도 도움을 주죠. 더불어 일부 유익균은 헬리코박터와 같은 병원성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그끼리는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익균이 늘어나면 헬리코박터의 역할을
공간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막 누수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데 결국 그 점막의 누수를 해결하는 것도 자 여기 복과 재생이죠. 그것도 결국에는 유익균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결국에 대장암을 예방하고 용종의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높아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유산균들을 먹어도 저는 대부분 다 잘 수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개개인의 특성이 있어요. 리더님들 중에는 나는 이 유산균 먹으면 되게 안 좋아. 나는 이 유산균에만 잘 반응해. 그러면 그 유산균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앞으로 이런 다양한 그게 있겠지만 다양한 유산균들을 먹어서 자기 어떤 몸에서 유산균들의 어떤 수용성을 높여놓는 것이 나중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에만 잘 반응한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유산균의 수용성, 유연성을 조금 확보해 놓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핵심적인 중에 하나가 대사를 개선시켜서 소화 에너지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건강은 제가 연결이라고 그랬죠. 효소는 연계되어 있어요. 대사 요소, 항산화 요소, 소화 요소. 자, 오늘 그 부분을 좀 알고 가시면 좋아요. 내가 소화가 안 되면 뭐 답답해.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제 먹는 방법밖에 없어. 항산화 기능을 좋게 하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근육과 혈관을 개발시키고 그거 자체가 소화 기능을 좋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겁니다. 최근 아무래도 시국이 좀 불안전하고 굉장히 많은 정보가 오고 불안하고 정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최근에 일주기 리듬, 생활 리듬이 깨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깨지면 그다음부터 바로 타격받는 게 소화 기능입니다. 바로 에너지를 써야 되죠. 그리고 이 생체 리듬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먹기예요, 먹기. 제가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웬만하면 규칙적으로 먹자. 그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드리고 싶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내 몸의 리듬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중추 생체 시계와 말초 생체 시계가 있는데 중추 생체 시계를 지배하는 것은 뇌, 말초 생체 시계를 지배하는 것은 장인데 장은 바로 자율신경이다. 오늘 자율신경에 대해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신경은 머리, 중추생체시계는 머리, 자율신경은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중추는 뇌, 자율은 몸. 그래서 몸을 정상화시켜서 뇌도 정상화시킨다가 생체 리듬 정상화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계 우성 유전학, 이거 시계 우성 유전학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몸에 시계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이 시계 유전자가 규칙적으로 잘 돌아가야지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 중추 생체 시계, 중추 생체 시계는 뭐로 움직인다? 빛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초 생체 시계는 뭐로 움직인다? 자율신경으로 움직이고 장으로 움직이고 근육으로 움직이고 뼈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밤사이에 장이 잠들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잔,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로 잠든 장을 깨우면 그게 최적의 스타트가 된다는 거고 아침에는 이제 코티졸이 올라가야 됩니다. 아까 이거 보십시오. 이 빨간 거 좀비죠. 하루 종일 무기력합니다. 아침에 이제 파란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올라가지 않는 사람. 이거는 파이널 스테이지고요. 대부분 어떠냐면 아침에 안 올라가고 오후에 올라가죠. 오후에 올라간 사람들은 오후부터 이렇게 점점 각성되면서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밋밋해져 버리는 거죠. 자, 이거를 극복하려면 아침에 이제 코티졸이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올라가 줄 때 코티졸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네랄 코티코이드.
작동하면서 자, 코티졸은 글루코코티코이드입니다. 글루코코티코이드가 당직 코티코이드고 미네랄 코티코이드는 이제 혈압을 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노르아레날린, 에피네프린이죠. 혈압이 올라가면서 염증 반응이 촉진됩니다. 기운이 떨어지니까 아, 내가 이게 자연스럽게 코티졸이 올라가면서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코티졸이 안 올라가죠. 몸에 에너지가 없어. 혈압을 올리고 심장 박동수를 올리고 전투력을 올리면서 그냥 견뎌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NF-kappa비와 같은 염증 반응 세포들이 많이 나오면서 몸이 염증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아침에 기운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아침밥을 드셔야 된다. 그 굿모닝 그거예요. 아침에 나온 물 한 잔, 프로바이오틱 섭취. 아침에는 충분한 단백질과 식이섬유로 많이 먹을 필요는 없지만 아침에 뭔가 활동을 하고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소화는 에너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소화는 근육이다. 그래서 지금 그 독감 걸렸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소화 기능이 떨어지신 분이라고 했죠. 입맛 없으니까 더 못 먹죠. 더 떨어지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평소에 근육량이 떨어지신 분들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 근육이 부족한 거는 갑자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육 자체는 두 가지예요. 우리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 두 번째는 우리 몸을 지키는 힘입니다. 자, 근육에서 나오는 유효 물질 아시죠? 유익 물질 뭐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아실 겁니다. 장에서 나오는 유익 물질은 뭐예요? 아까 단세지방산, 포스트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의 대표적인 게 단세지방산이다. 근육에서 나오는 유익 물질이 뭐가 있죠? 마이오카인 들어보셨죠? 근육에서 뿜어내는 항염증 단백질입니다. 복구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나중에 치매가 걸릴 가능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뭔가 넘어지고 낙상했을 때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세요. 근육이 부족해버리면 넘어지면서 뼈 다 부러지시고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0대까지 유일하게 40대의 어떤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근육이에요. 각고의 능력을 가지시면.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부터 질병 예방, 뭐 피터 아티아크를 소개하면서 100세 운동인이 되자.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반드시 저는 지금 운동 한 5개 정도에서 10개 정도로 이제 이렇게 계속 할 수, 한 3개 정도는 매일 하는 운동. 나머지 7개는 일주일에, 나머지 3개는 일주일에 하는 운동. 아, 나머지 3개는. 나머지 4개는 한 달에 한 번은 하는 운동. 이렇게 한 10개 정도 운동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리더님들도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처럼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20분 안에 0.8km 수영하기. 나는 20분 안에 뭐 한 2km 걷기 해보겠다. 아니면 또 우리 대개 다 25센트 라이더 있잖아요. TV 보면서 시간 날 때마다 운동하겠다. 제가 이번에 그거 동아일보하고 롯데 쪽에서 하는 그게 건강 크루즈가 있어서 크루즈를 타고 저는 이제 뭐 마지막까지 있을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비행기 타고 하는데 그 선상에 계신 분들한테 건강 강연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코스는 뭐 대만, 일본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스위트룸이니까 무제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하루 종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하는데 살이 2kg가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크루즈가 300m가 넘으니까 밥 먹으러 갈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어가야 되고 층이 다 가까이 달아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계속 11층에 있는 피트니스를 올라가서 계속 운동을 했어요. 뭐 달리기 하고 땀나면 그러니까 달리기 아니에요. 그냥 스트레칭 하고 이게 아령 조금 들고 그리고 오래도 안 했어요. 10분, 20분씩 하고 틈날 때마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제가 우리 리더님들한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건강 뭐 잡지에도 제가 하나 썼는데 두 가지 병에서 탈피하자. 의자병. 의자병은 뭐냐? 계속 의자에 앉아 있는 병입니다. 두 번째, 손 묶인 병. 스마트폰으로부터 손이 묶이지 말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오늘도 환자가 너무 많았는데 한 시간에 5분씩은 일어나서 운동합니다. 스트레칭하고 제가 하는 운동 아시죠? 손트이고 잼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손트기 잼잼. 그냥 발목 돌리기. 그다음에 손 허벅지 운동. 이거 아실 겁니다. 그죠? 이것도 오늘 한 300개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팔굽혀기.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있는 공간이 바로 자기의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운동의 생활화. 그 생활 속에 또 각 운동을 하는 게 생활의 운동화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상적인 운동이고 우리 느님들도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들을 좀 개발을 잡고 왔어요. 자기만의 목표를 정해서 달성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는 100세까지 운동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려면 근육의 무리죠. GLUT4. 이건 뭐냐면 근육 안에 당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인슐린이 중요하죠. 인슐린 건강을 잘 유지하고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 단백질 못지않게 근육을 지키는데 중요한 게 프로바이오틱스, 단세지방산이 근육을 가는 또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근육 형성의 게이트라는 거죠. 자, 뭐 더불어 이제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게 운동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나이가 들어서 본인의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들어와 있는 나와 공생하고 있는 외부의 물질 아시죠? 외부의 기관, 세포기관,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옛날에 진화의 초기에 외부에 있는데 우리 몸속으로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때 하나의 세균이 우리 몸도 하나의 단핵 들어왔는데 사이가 좋은 거야. 나는 에너지를 만들게. 너는 생존을 해라. 그러니까 에너지 만드는 역할을 한 어떤 세균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가 잘 돌아가는 게 100세까지 우리가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사는 건데 그러려면 미토콘드리아가 깨끗해야 돼요. 미토콘드리아 가행으로 뭔가 독소가 쌓이면 안 되는데 그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두 가지입니다. 적당하게 먹는 거, 배부르지 않게 먹는 거, 더불어 운동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뭐 일단 1구간부터 5구간까지 다양하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구간 뭐 자기 운동의 퍼센트 따지면 1구간 뭐 한 10%, 2구간 50%, 3구간 뭐 한 20%, 4구간 10%, 5구간 너무 세죠. 그러면 5% 정도. 이게 뭐 고강도 인터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2구간 운동만 하셔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죠. 2구간은 뭐냐면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느리지만 대화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빠른 속도.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애매하지만 본인이 운동하고 있으시면 된 거예요. 25센트 라이더 위에 올라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 없이 TV를 본다든지 유튜브를 보면서 그냥 돌리고 있으면 그것도 운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자 이거를 뭐냐면 애너볼릭 윈도우 애너볼릭은 뭐냐면 합승이거든요. 캐타볼릭과 애너볼릭인데 캐타볼릭은 에너지를 열어내는 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고 애너볼릭은 몸을 만드는 겁니다. 근육을 만드는 근육 형성의 골든 타임은 운동 후에 30분에서 2시간입니다. 그래서 낮에 운동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했다고 한다면 단백질을 그때 좀 섭취를 해가지고 근육을 좀 더 키워주시는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식사 환경 너무 열악하죠. 자, 그래서 한국인의 식사 팔적을 보면 가속염, 가속염, 가식, 폭식, 속식 빨리 먹기, 염식 짜게 먹기, 가공 음식 많이 먹기, 식사 그러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우리가 젊은 시절 그리고 60대, 70대 이후에 식사 그러기 굉장히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편식, 저칼슘식, 저섬유식이 한국인의 식사 팔적입니다. 자, 이거를 극복하는 식사 경영 원칙을 보면 천천히 먹는다. 그리고 소금 섭취는 지나치게 많이 하지 않는다.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한다. 하루에 1.5리터 이상. 새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될 수 있으면 동일량을 섭취하는 게 기초 대사량 원칙에서는 제일 유리합니다. 1대 1대 1. 그리고 식사를 할 때는 젓가락만 식사해서 국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섬유질을 10g 더 먹고 아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안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매일매일 이제 채소 먹는 거 이런 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공급해야 되니까. 근데 조금 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거친 음식이 나를 건강에 만든다. 그 거친 음식은 뭐냐면 자연에 가까운 음식이죠. 적게 먹고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종합하면 어떻게 먹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세반 천출 거꾸로 자 뭘까요? 세반 천출 거꾸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반 천출 거꾸로 세반 새끼를 반드시 천 천천히 출출하게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나서 약간 배가 고픈 듯한 느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번에 그 갔을 때 오키나와 갔을 때 오키나와 장수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가 부르기 전에 젓가락을 내려놓아라. 자기 배 90%만 채워라. 거꾸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밥 한 번, 반찬 한 번. 이게 한국의 전형적인 패턴인데 그게 아니라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 한 번. 세반천출 거꾸로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화 안 된다? 그러면 움직이자. 소화는 움직입니다. 자, 마지막에 손 한번 틀고 발 이렇게 쭉 이렇게 돌려주시고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소화 기능, 소화 너무 잘 되고 만사도 형통하신 우리 리더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